네, 중국 경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수현 KB증권 아시아시장팀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팀장님, 먼저 올해 중국이 경제 5% 성장률 달성이라는 이게 빨간불이라는 보도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도 좀 신통치 않고 올해 목표 달성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좀 상황이 말씀 주신 것처럼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트럼프의 영향력 때문에 네. 올해 5% 달성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하고 나면 대중 관세를 높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중국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물량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기타 국가들의 수요들이 꽤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을 포함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경기가 생각보다 4분기에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내수가 대단히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선제적으로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수요 당기기 효과 때문에 중국이 수출발로 4분기에 생각보다 성장률이 괜찮게 나오면 올해 성장률 5% 가능성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트럼프 때문에 올해 5% 성장 달성도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중국이 내놓은 대외 메시지들 최근에 보면은 내년 경제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내수 진작으로 설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 1월 춘절과 맞물려서 어떤 또 추가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수출로 지난 한 1년에서 2년 사이 경기를 좀 버텨왔습니다. 네. 근데 수출을 대단히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저가로 공급을 많이 해서 네. 여기서의 베네핏을 많이 누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관세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사실은 수출 가지고 경기는 버티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내수를 진작하는 게 최우선 순위로 과제로 좀 부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춘절이 이번에 좀 앞당겨서 1월에 있고 요번에는 8일 정도로 연휴가 지난해랑 정확히 똑같이 8일 정도 연휴가 형성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시장이 전년 대비 얼만큼 춘절 소비가 늘었는지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춘절 연휴 기간이 어떨 때는 7일이었고 10일도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 전년 대비 효과를 보기가 조금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난해랑 정확히 똑같은 8일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 얼만큼 춘절 소비가 늘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결국에는 중국과 최근에 같이 움직이는 카테고리의 단어는 저가입니다. 네. 중국은 저가 공급도 글로벌에서 많이 하고 있고 중국 안에서도 저가 소비가 굉장히 큰 트렌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춘절 소비도 1인당 판매가 얼만큼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판가를 기업단에서 조금 올렸는지 이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인당 소비 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그래도 올라가는 추세가 보인다고 하면 중국 내수 진작 효과가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씩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있나 보네 이런 식의 신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내년 1월 춘절 소비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한국은행 북경사무소가 전망한 것을 보면 내년 중국 경제는 4% 초중반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나왔는데 내년 중국 성장률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중국이 9월 말부터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막 불어넣어 놓고 네. 아직은 대단히 큰 규모의 재정 정책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망을 하고 추정을 하지만 지금 나온 숫자 가지고는 5% 달성 내년에 좀 어렵다고 보는 게 맞고요. 다만 내년 3월에 중요한 중국의 양회라고 하는 회의가 있죠. 네. 이게 우리로 치면 국회 같은 성격의 회의인 거라 여기에서 예산안 같은 걸 결정을 합니다. 재정을 얼마나 쓸 건지에 대한 규모가 나올 거고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재정 적자율이 지금 시장 예상치로는 4% 정도인데요. 네. 4%를 상회하고 특별국채라고 해서 중앙정부는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에 국채를 지금 예상으로는 2조 정도 찍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요 규모를 좀 상회하는 숫자가 나온다고 하면 5% 달성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의 규모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양회에서 나올 예산안 규모, 재정 정책 패키지를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중국이 기준금리 격인 대출 우대금리, LPR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요. 통화 완화를 예고했지만 이게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좀 대비를 해서 금리 인하를 좀 미뤘다라고 해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중국이 아무래도 지금 재정에 대한 예고만 해주고 실질적인 규모를 발표 안 하고 아까 네. 말씀 주신 기준금리도 인하하지 않고 이러한 조치들은 트럼프를 인식했다고 저도 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월 20일 날 이제 취임이 돼서 정식으로 출범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언제 어떻게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올릴 건지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들도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명확하게 구도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고 중국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얼만큼 상쇄하는 규모가 맞을 건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달 양회에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관련되어 있는 정확한 숫자나 규모 같은 것들을 저희가 좀 가늠지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전에는 기준금리나 사실 재정정책 같은 것들이 저희가 확인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역시 내년 3월 양해를 눈여겨봐야 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여러 번 중국 뭐 관세 부과 뭐 협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고를 했는데 아이비들 뭐 고율 관세가 이게 현실화되면 내년 중국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정말 모든 보편 관세도 여기 부과를 하고 네. 60%를 중국에 대해서 올린다고 하면은 아이비들 전망치만큼 갈 수 있을지는 좀 봐야겠지만 저희가 보는 추정치로는 1.5에서 2%포인트 정도는 하락 압력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게 되면 이게 파급 효과로 미국도 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나면 과연 모든 물품에 60% 관세를 부과할 것인가? 이거는 1기 행정부 때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점진적으로 단계식으로 미국의 물가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들은 좀 처음에 1차적으로는 배제하고 그 다음 2차, 3차에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중국을 압박하면서 이러한 방향성들을 좀 가져갔었는데 올해도 내년에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고 나면 이러한 형식을 좀 취하지 않을까. 네, 처음에 모든 물품에 대해서 60% 관세를 인상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유 관세를 매기게 되면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좀 변수로 작용하겠고요. 최근에 미국 흑연 생산 업체들이 중국 흑연 수출 업체들의 920% 뭐 징벌적 과세를 부과해달라 이렇게 규제를 요청을 했던데 흑연은 또 배터리 원료기도 하고 흑연 전쟁이 뭐 본격화된다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흑연뿐만 아니라 지금 뭐 갈륨, 게르마늄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소재들이 중국과 연결돼서 네. 다들 이 저가 공급과 또 사실은 중국에서 공급을 하는 물량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 주신 이 전쟁의 카테고리가 소재단에서는 정말 좀 광범위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런 식의 압박을 하고 있지만 네. 중국도 좀 나름의 역공을 준비하고 있다. 그건 뭐냐면 12월 1일자로 해서 중국이 다양한 수출 법안들을 무역 관련돼서 패키지로 시행을 좀 통과했던 법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4개 정도가 네. 12월 1일자로 시행이 됐고요. 여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원래는 중국의 이런 수출 관련된 소재를 공급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하는 역할은 해관총서라고 하는 기관이 합니다. 근데 여기가 아니고 이제는 조금 더 상위 기관인 우리나라로 치면은 기재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고 국무원에서 컨트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수출 사업자에 대한 승인이 아니라 이제는 허가를 하겠다. 우리가 공급하는 핵심 소재에 대해서 이 수출 사업자가 우리가 원하는 엔드 유저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뭐 관세나 뭐 흑연 이런 것들 압박을 하지만 우리도 중요한 물자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국가, 우리가 원하지 않은 기업에 납품하는 건 우리도 좀 제재를 하겠다. 이런 식의 대응 방안들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마다 중국의 영향력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이러한 것들이 내년에는 정말 말씀 주신 이 전쟁 카테고리에서 중국도 중요한 어떤 법안의 근거가 마련됐다라는 건 주목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12월 1일자로 중국도 수출 통제를 통해서 역공을 시작했다라는 점도 전해주셨고요. 이제 뭐 트럼프 정부 출범도 한 달 안쪽으로 지금 들어왔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면 중국은 어떤 전략을 좀 펼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강대강으로 과연 모든 범위에서 부딪힐 건가? 저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를 우리가 처음 대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트럼프는 결국 비즈니스맨이고 원하는 건 미국산 제품을 중국이 많이 사서 미국에 대한 이 무역 흑자를 줄여라라는 게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성인 거고요. 네. 그래서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 당시에 미국산 대두, 뭐 에너지 이런 것들을 사주겠다고 약속한 거를 100% 사지 못했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이제 발발하면서 60% 정도밖에 물량을 사주지 못했는데 요거를 다 40% 나머지 이행하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궁극적으로 2차 무역 합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산 제품을 중국이 더 구매하는 방식으로 트럼프의 명분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없앨 수 있는 이슈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돌파구를 일단은 1차적으로 좀 마련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강대강으로 가기보다는 2차 무역 합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최근 중국의 국채금리 급락세가 심상치 않다 이런 보도들 나오고 있는데 10년, 30년 국채금리 모두 사상 최저치, 이게 디플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이 재정도 강화를 했지만 통화 정책도 앞으로 보다 더 완화적으로 가져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14년 만에 톤을 굉장히 완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올해는 35bp 내렸는데요. 내년에는 60bp까지 내릴 수 있다라는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고 저도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금리를 이렇게 전향적으로 더 강하게 내리게 되면 국채 금리는 더 떨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다만 중국은 통화 정책 기조보다 전통적으로 장기 성장이 얼만큼 좋아질 것인가, 나빠질 것인가에 따라서 금리가 더 움직이는 경향들을 보여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지금은 중국 경기가 앞으로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국채 금리 하락세를 좀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중국은 재정 정책을 결국은 더 많이 써서 1순위로 정책에서 올려왔던 내수에 대한 진작을 얼만큼 할 건지 이게 국채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키가 될 것 같고 내년의 양회에서는 결국에는 내수 쪽의 재정을 굉장히 많이 투과를 해서 지금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을 불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3월부터 속속이 나오면서요. 내년 사실 2분기부터는 국채 금리가 이제는 조금 안정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방향성을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국채 금리가 반영하고 있다. 재정 정책이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전망 좀 후퇴시키면서 금리를 내려야 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텐데 미국과 이 중국의 금리 격차 확대된다면 어떤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미 지금 금리가 미국이 중국보다 상당히 높은 레벨이라 금리 차가 역전이 되고 많이 벌어진 상태이긴 네. 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일종의 수위 조절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금리를 상대적으로 덜 내리겠다. 회수율을 좀 줄였잖아요. 네. 그렇지만 다시 인하하는 걸 중단하고 인상을 한다라는 사이클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의 이 보폭을 조금 줄일 수는 있겠지만 하지 않는 사이클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은 결국엔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이 자본 이탈에 대한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에 대한 힘을 조금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재정 쪽으로 결국은 무게 중심이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 이런 변화에 따라서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월 양회에서 재정 정책이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또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내년 3월 양회를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중국 국채 금리가 급락하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 추가 둔화 압력도 확대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던데 우리 경제 영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리 대중 수출 비중이 줄었다고 해도 네. 지금 뭐 1, 2위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이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중국 경기가 하방 압력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중국의 구매력이 약해지는 만큼 우리나라 수출에도 타격이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는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양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예상치보다 부합하지 못한 재정정책 숫자가 나온다고 하면 확실히 질문 주셨던 우리나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은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재정이 생각보다 괜찮은 숫자가 나오고 또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시리즈로 계속해서 중국이 연간 내내 재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긍정적으로 준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반대로 중국의 성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과 더불어서 우리나라도 여기서 낙수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영향도 잘 챙겨봐야겠고요. 양회를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양회에서 뭐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뭐 대책이나 또 양회 이후에 중국 경제의 방향성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양회가 세 가지 정도가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 하나는 이미 발표가 좀 11월 8일 날 전인데 상무위원회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중요하게 봤던 세 번째 카테고리가 부채를 정리하는 건데요. 네. 중국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부채 조정안을 11월 8일 날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이미 발표를 해줬고요. 그리고 앞에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는 첫 번째로는 내수 진작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네. 소비 쿠폰이라고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중국에서는 이구안신이라고 하는데요. 네. 새로운 내구재를 살 때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통상 전체 평균적으로 제품 가격의 한 30% 정도의 보조금을 준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는 카테고리가 지난해 올해까지는 대부분 가전과 자동차에만 국한되었다고 하면 네. 내년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리고 우리가 주방 뭐 이 싱크대라든지 아니면 후드 같은 것들도 조금 더 품목을 더 확대해서 중국에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방안들이 지금 좀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품목이 늘어난 만큼 보조금 규모도 더 커져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구안신을 얼만큼 품목과 규모를 늘리는지 요거를 좀 양해 이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중국이 이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핵심은 결국 부동산 가격을 얼만큼 하방을 막아줄 건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수요와 공급 논리에 따라서 수요를 강하게 자극하려면 결국 공급을 일단 좀 막아줘야 되는 거고요. 공급이 과도하게 많으면 안 되는 거니까 중국이 지금은 여전히 착공은 좀 보수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수요단에서 자극을 줄 수 있는 미분양 주택 이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얼만큼 예상을 집행해서 미분양 주택을 사줄 건지 그래서 말씀드린 이구안신 규모 두 번째로는 재고를 얼만큼 사줄 건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구안신 보조금 품목 확대 그리고 부동산 미분양 주택 구입 움직임도 좀 눈여겨봐야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 경제는 부동산 경기가 중요한데 지금 뭐 중국 부동산 시장 전국적으로 좀 거래는 활성화되지만 개발 투자는 회복되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동산 시장이 참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네. 거래 같은 것들 건수나 이런 것들은 좀 올라가는데요. 가격도 아직 플러스로 돌아선 건 아니지만 마이너스 폭을 조금 줄이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착공은 여전히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깊고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가격 상승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공급을 늘리는 방향성은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쪽은 상당히 경계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을 개발하는 디벨로퍼들은 여전히 유의미한 뭐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부채를 정리해야 되는 부담들이 있는데 현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가격 상승이 결국에는 착공이 좀 늘어나는 방향성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내년에도 이 두 개 사이의 연결고리는 상당히 좀 약할 수 있겠다. 그래서 중국이 전반적인 소재들 있잖아요. 철강, 건자재 이런 것들의 수요에서 60% 정도가 부동산 건설에서 나옵니다. 근데 부동산 건설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하면 중국이 내수 부양을 해서 경기가 좋아지는 사이클에도 정말 이례적으로 이런 커머디티라고 하죠. 원자재 가격이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과거 사이클과 조금 다른 흐름들을 내년에 보실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부동산 경기도 잘 챙겨보셔야겠고요. 중국 경기와 부양책에 대한 관망세 지금 짙어지면서 중국 증시도 다시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뭐 또 반도체 섹터는 강세를 보이고 이렇게 뭐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도체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 정도로 저는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이 제재할수록 중국은 내재화. 국산화율 제고 여기에 더 목을 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정책적인 힘이 더 강해질 거다라고 하는 이 모멘텀적인 측면이 좀 첫 번째로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단순히 어떤 멀티플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씩은 생기고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이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의 돌파를 마련할 수 있는 반도체 기술인 칩넷이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미국 제재 법안에 보면 하나의 기판 전체를 반도체를 공급받을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하나 GPU, CPU, 모뎀 같은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중국에 공급하는 건 미국이 제재하는 법령 안에는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칩넷은 이렇게 하나하나 부품을 가져와서 조립하는 기술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화웨이도 칩넷을 가지고 지금 첨단 칩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실적이랑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가능성이 생기고 있고 두 번째로는 또 리스크5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거는 CPU, 결국 반도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CPU의 기술을 향상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이거는 오픈소스로 해서 태생적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해서 기술을 개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스크5 협회에 화웨이도 들어가 있고 알리바바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뭐 퀄컴, 엔비디아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기업과도 기술력을 공유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이 반도체 칩을 특히나 AI 칩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돌파구가 좀 보이고 있다. 즉 실적에 여기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은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의 이익은 상당히 수익률은 괜찮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연결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견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반도체 쪽에서 중국이 돌파구를 찾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어쨌든 뭐 중국은 우리 경제와도 연관성이 깊은데 앞으로 이제 중국 정책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다들 이 블록화되는 경제 형산들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수출 주도의 국가인 거고 중국과 모든 것을 단절하는 게 능사는 저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만약에 유의미한 재정정책 패키지를 내놔서 구매력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구간에 내년부터 진입한다고 하면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한 어떤 영향이나 이런 상호 간의 관계들을 조금씩은 물꼬를 틀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은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경제도 잘 대응을 해야겠고요. 오늘 박수연 KB증권 아시아시장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